마일스톤 H. 안녕하세요, 마일스톤 H입니다. 오늘의 썸네일은 왜 청개구리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청개구리의 이미지는 무엇이든 반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청개구리다 라고 얘기하면 오른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위로 가라면 아래로 가는, 항상 행동을 반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청개구리 같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국토연구원에서 작성한 연구 논문을 볼 텐데요. 연구 논문을 보시면 제가 왜 이런 썸네일을 사용하였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자, 오늘도 시작해 보시죠. 네, 오늘 보실 국토연구원의 연구 주제는 주택시장 순환국면과 가계자산 변동과의 관계 분석 연구라는 논문입니다. 연구 내용만 보더라도 감이 조금 오시죠? 오늘 연구 주제 같은 경우는 대략 97페이지라서 양이 좀 많은 편인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논문을 볼 때는 앞쪽에 썸머리 그리고 뒤쪽에 결론만 보는데 오늘의 연구 자료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자료가 좀 필요한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그런 내용들도 같이 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다소 길 수 있으니까 시간이 없으신 분은 처음과 끝부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용을 봤을 때는 중간 내용까지 꼭 보실 걸 추천드립니다. 자, 시작해 보시죠. 주요 내용을 하이라이트를 이미 표시를 해뒀으니까 그 내용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분기 주택시장은 확장 국면이었고 젊은 층의 주택 매수 거래가 증가하였다. 주택 매매 시장에서 고점에서 무주택 수요자의 주택 구매가 증가하였고 높은 차입 비율을 통해서 주택을 구매하였는데 자산이 적은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수축기에 자산 감소, 유동성 위기 등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수차례 국가기관에서 작성한 연구 보고서를 보여드릴 때는 보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수적인 기관에서 위험하다. 문제가 된다라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된다는 걸 말씀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심각성을 얘기해주고 있네요. 반면에 자산이 많은 다주택 수요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높은 차입 비율을 통해 주택을 많이 구매해서 확장기에 자산 증가를 기대했다. 여기서부터 벌써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서로 행동한 형태가 완전히 반대라는 걸 알 수 있죠. 특히 무주택자,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반대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청개구리는 이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분들은 어떤 이유로 도대체 청개구리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결국에는 무주택자와 다주택자들 사이에 상반된 행동의 변화로 상당한 자산 격차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서요. 금리 상승과 주택 가격 하락 등 주택시장의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은 환경 변화의 여러 종류 중에 한 가지겠죠.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수도권, 젊은 층, 고부채 가구가 취약해질 수 있다. 이 세 부류가 다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자산 불평등의 심화 현상이 고착화될 수 있고 자산 불평등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런 식으로 클래스가 완전히 나눠져서 이러한 간격의 불균형이 더 커질 수 있다.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의 자산시장, 특히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정책 연구이다 보니까 국가기관에서는 이런 문제를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건지에 대한 정책 자체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보시면요. 여기서는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어떤 제도적 장치냐? 주택 비축은행, 이거 가칭입니다. 현재는 이런 기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설립을 해서 서민 자가 점유 가구의 주거 안정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내용도 나중에 본문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 조세 정책 등 다주택 억제 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사회 양극화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은 본문에 가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연구 논문에서 보고 있는 시장이 어떤 식의 순환 국면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식의 순환 국면을 거치고 있는지 간단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시장 순환 국면의 개요를 보면 주택시장은 주택 수요, 공급, 경제 성장률, 금리 등 대내외적인 경제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미 몇 가지 대내외 요인에 대한 예시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주택 수요, 공급,
그리고 경제 성장률, 금리. 주요로 보셔야 될 것은 이 네 가지 항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이 주택을 구매하시려고 하면 청개구리가 되지 않으시려면 이 최소한 네 가지 항목들은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이 정도는 보고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순환 국면이라는 게 별 게 없고 여기서는 확장 국면과 수축 국면, 즉 저점에서 고점, 고점에서 저점으로 가는 이런 순환 국면만 확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환 국면을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였느냐, 분석 툴은 이런 툴을 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경제 시계열 장기 추세 변동 및 순환 변동 분석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HP 필터라는 것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호드릭 프레스컷이라고 하는 필터인데 일종의 분석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분석 툴은 자주 사용하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이 방법 같은 경우는 미국 경기 변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고안된 툴이라고 합니다. 신뢰성이 있다는 말이겠죠. 그렇게 해서 분석한 결과는 어떻게 되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4국면 중 확장 국면에 있다라는 얘기고요. 국면이라고 하는 거는 상승과 하락을 한 개의 패턴으로 보고 1국면으로 보자면 이런 것이 현재 2003년 이후에 네 번째 진행이 되고 있고 네 번째 중에서 확장 국면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간단히 도식화하면 이런 식이 된다는 겁니다. 이 연구 논문이 나온 시점이 2021년 5월 달이었기 때문에 현재는 고점권에 다다랐거나 고점권에서 내려올 수 있는 시점이 되겠죠. 향후에 국토연구원에서 또 다른 자료가 나온다면 그걸 보고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어쨌든 현재는 고점권이거나 고점권을 지나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수도권을 보게 되면은 수도권은 3국면 중에 또 확장 국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국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은 3국면 중에서 고점권에 다다르고 있거나 혹은 그 이후에 하락을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국과 수도권 그리고 HP 필터라는 방법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지난 11년간 주택 매수 거래는 꾸준히 증가하였고 특히 수도권의 증가율이 컸다. 그러니까 지난 11년 동안 무패 행진을 했으니까 당연히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더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몰렸고 돈이 풀린 시점 이후에 더 급격한 상승을 이룰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를 봤을 때는 연도별 집합거래 매수 거래의 형태를 보니까 전국과 수도권이 전부 다 11년 동안 이렇게 상승하는 형태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니까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부동산은 불패다. 부동산은 무조건 사놓으면 된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이 가장 핫하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무조건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을 사야 된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항상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 뒷받침 뒤에는 근본적인 흐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오르지도 않고요. 언제나 내리지도 않습니다. 시장은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고 있을 텐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정한 간격을 보게 될 거예요. 가격이 낮다면 다시 올라가려고 할 것이고 가격이 높다면 또다시 내려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영원한 것은 없다. 항상 위로 아래로 트렌드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바뀌는 시점을 안다면 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처럼 하루를 쪼개서 저도 데이터를 보고 구독자분들께서도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분석 결과는 40세 이상이 저점에서 매수한 이후 39세 이하가 추격 매수하는 거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40세는 저점에서 일단 매수를 해서 올라갈 때를 기다렸는데 39세 이하는 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한 세대들이 되겠죠. 그런 세대들은 이미 오르는 걸 보면서 결국에는 패닉 바잉,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추가 매수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원 등기자를 보더라도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황색 표시가 40세 이상인데요. 이런 식으로 점점점 증가하는 상태를 보이다가 문제가 되는 시점 이후에는 매도를 하는 게 확실히 보이죠. 그런데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39세 이하, 자산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이 39세 이하의 세대 같은 경우는 반대로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적게 사다가 문제가 되는 시점부터는 더 많이 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산이 가격이 하락하면 이 39세 이하들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뚜렷한 결과는 매매 시장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는 고점에서 매수하는 경향이 있고 다주택 수요자들은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이런 현상은 수도권 주택 시장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택 시장에서 수도권이 상승률이 훨씬 크니까 이 상승률을 보고 39세 이하가 추격 매수를 계속하는 거예요. 수익이 더 커진다는 걸 아니까 수도권의 39세 이하들이 추격 매수하는 신호들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현상이었어요. 실제 팩트라는 거죠. 그렇게 해왔다는 경향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시장의 변동이 각 구매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모의 실험을요. 그래서 3장에서는 모의 실험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의 실험을 통해서 나온 분석 결과는요. 주택 가격 하락과 금리 상승 등 경제 여건 변화는 가구 재무 구조에 악영향을 미치며 가구의 부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저금리 유동성 확대로 인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리 상승이 발생을 한다면 가구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해서 결국에는 주택을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산 가격 하락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연구에서는 지역별, 연령별, 소득 분위별 부도 위험 확률을 모의 실험을 했는데요. 그 모의 실험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금리 상승이 현재 기준으로 1, 2, 3% 증가할 때, 그리고 동시에 주택가격 하락이 5에서 20%까지 진행될 때 다양한 형태를 모의 실험을 했어요. 그럴 때 현재 파산 위험이 얼마 정도 되느냐를 보여주는 것인데, 제가 여기서 30%가 넘는 것들만 표시를 해봤습니다. 금리가 2%, 그리고 주택가격이 20% 하락을 할 때 20대, 30대 모두에서 30% 이상의 파산 확률이 나왔고요. 30대 같은 경우에는 1%의 금리 상승과 주택 가격이 20% 하락을 하면 그때부터 30대는 파산 부도 위험이 30%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금리 상승이 3% 그리고 주택 가격 하락이 30%가 되면 20대, 30대 모두 30% 이상, 특히 30대 같은 경우는 31%로 모든 모의 실험에서 가장 높은 부도 위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현재 30대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겠죠. 이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이 연구 논문의 결론과 향후 과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내용을 요약하는 내용인데요. 주택 시작 고점에서 무주택 수요자는 주택 구매가 증가하였고 고점에서 높은 차입 비율로 구매를 하였다. 반면에 다주택 수요자는 저점에서 주택 구매가 증가하였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금리 상승과 주택 가격 하락, 앞서 보여드렸던 모의 실험이죠. 이런 주택 시장의 환경 변화가 생기게 되면 수도권, 젊은 층, 고부채 가구의 취약성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자산 불평등의 심화 현상이 고착화 될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 불평등도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채무 불이행,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유주택을 어쩔 수 없이 투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낮은 가격에 그 가격이라도 팔지 않으면 자기가 파산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을 매물로 내놓고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부채도 지는데 주거도 안정적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주거 안정성이 취약해진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매된 시장에서 이렇게 투매한 물건들을 돈이 많은, 현금이 많은 고자산층이 저가 매수를 함으로 인해서 향후에 주택이 정상적인 상승 국면으로 돌아갈 때 고자산층의 자산이 더 빠르게 축적되어 자산 격차가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가 있었던 분들은 고가에 사서 저가에 투매를 하게 되고, 돈이 많은 고자산가들은 이 저가에 매수한 것들을 오랫동안 끌고 가서 고가에 다시 판매를 하는 거예요. 다시 누구에게? 이렇게 고가에 매수한 사람들에게. 이런 식이 되면 결국에는 자산 격차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사회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현상들을 다음과 같은 정책을 검토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한다. 즉,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에 넘어가지 않게 금리 상한을 정해놓는 이런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고, 유한 책임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고 월 상한액 고정형 담보대출, 채무보호 프로그램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한 책임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100이라면 자기 돈이 40, 은행 돈이 60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 이 전체 60에 대한 부채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만큼만 책임을 진다는 게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거예요. 약간 이게 미국식 형태거든요. 미국은 이 부채가 얼마가 되었든 간에 주택을 은행으로 이전하는 순간 자기의 부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다르죠.
이 주택이 60% 부채가 있다면 내가 주택을 팔고 내 돈이 40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60%는 무조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채가 완전히 탕감되기 직전까지는 채무자는 반드시 이 부채를 무조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일정 비율만큼만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요. 월 상한액 고정형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원리금이 일정 금액에서 좀 더 추가 가산금리가 붙게 되겠죠. 이런 걸 하지 않고 원리금 상한액을 정해놓고 금리가 상승을 하여도 이 금액 이상을 넘어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대신에 기간을 좀 더 길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다른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즉 결론은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금리 상승 시 상한폭을 제한을 둬서 파산을 하는 걸 최소화시키겠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파산하게 놔두지 않겠다라는 다른 측면을 보자면 이렇게 무서운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래쪽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설명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어떤 기구를 설립해서 가칭이긴 하지만 주택비축은행이라고 하는 기관을 설립해서 서민 자가점유 가구의 주거 안전망을 확대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식으로든 주택을 투매하게 되면 국가가 적정 가격으로 재매입을 해서 그 매입한 주택을 다시 임대주택으로서 내놓으면서 파산할 수 있는 가구에 주택을 임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점유 가구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우선권을 부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두 채무자를 보호하는 행위고요. 여기서 나오는 또 다른 정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억제 정책 역시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 조세정책 등 억제 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인데요. 정치가 결국 경제라고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대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들을 보시게 되면 정책에 따라서 국민들이 원성을 내면 거기에 따라서 또 정책을 수정하는 거예요. 특히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나 재건축에 대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서 매수자나 매도자 역시 모두 다 정책에 불만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더라도 매수자, 매도자 모두 다 믿지 않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 어떠셨어요? 오늘은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순환 국면에 대한 연구 논문을 봤는데요. 이 논문에서 제안했던 어떤 정책들이 반드시 실행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연구 논문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입법이 될 수도 있고요. 입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가 확신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다음 시간에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연구 보고서를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일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